그 애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내 심장은 오래된 상처처럼 하고 쑤셨다. 새로 전학 온 학생, 밝은 인사, 그리고 교무실에서 들은 성, 김, 이름 민재. 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애의 얼굴엔 낯설미 가득했지만 그 이목구비 낯설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비뚤어지는 입꼬리. 그건 정확히 그 남자와 같았다. 17년 전, 비 오는 밤이었다. 길가에서 멈춘 차, 그리고 갑작스러운 손짓.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내 죽음을 믿었고 그는 웃으며 나를 묻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폐건물 지하실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있었다. 세상이 정의를 포기한 그 순간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그는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인이 되었고 뉴스에서는 자수성가형 CEO라며 그를 칭송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핏줄이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아라.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누구도 내 속의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들은 새 친구에게 관심을 보였고 민재는 수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나는 교탁 앞에 섰다. 칠판에 날짜를 적으며 내 안의 결심을 되새겼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피로 피를 씻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그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통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내게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해줄 것이다. 이게 너 때문이야. 그날부터 나는 교사였다. 그러나 동시에 복수자였다.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를 가르치며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걸 모른다. 아직은 민재는 총명했다. 한 문제를 설명하면 세 문제를 알아챘고 글쓰기를 시키면 또래보다 몇 걸음 앞서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노트를 조용히 훑었다. 정리된 문장, 조용한 논리, 감정의 절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피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 아이는 점점 내게 다가왔다. 쉬는 시간엔 내게 질문을 했고 종례가 끝난 뒤엔 조용히 나를 도왔다. 내가 들고 있던 종이를 대신 정리해주거나 칠판을 닦아주거나. 선생님, 혹시 국어 전공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빙긋 웃었다. 문장 설명이 너무 정확해서요. 아버지도 언어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나는 순간 눈을 피했다. 그 아이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듯 계속 말했다. 요즘은 집에서 저보다 일찍 나가세요.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심장이 움찔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그 남자를 자랑스럽다고 했다. 내 인생을 빼앗은 자, 나를 지하실에 파묻고 살아있는 존재를 증발시키려 한 자를. 나는 자리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노란 봉투, 습기를 머금은 종이,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혈흔의 자국. 17년 전 나는 그 남자의 채 실려 어두운 공장으로 끌려갔다. 손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그가 말했었다. 미안하다.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나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날부터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웠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품고 살았다.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이. 나는 민재의 중간고사 답안을 채점하며 붉은 펜을 멈췄다. 그 아이는 만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 문장이 내 눈에 걸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을 안고 산다. 나는 그 문장을 동그라미 치고 옆에 이렇게 적었다. 지옥의 모양은 시간이 만든다. 다음 날 민재가 물었다. 선생님, 어제 써주신 말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민재야. 너도 네 아버지도. 너희의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민재와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 아이는 나를 믿었고 따랐고 의지했다. 나는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했고 때로는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매주 금요일 나는 민재와 함께 자율학습을 했다. 그 시간은 교실이 텅 비어 조용했고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아이에게 논술을 지도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야, 네가 가장 닮고 싶은 어른은 누구야? 민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요. 나는 멈칫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웃음을 지었다. 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일어섰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 부끄럽지 않은 어른. 나는 그 단어가 마음속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 남자가 민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겉으론 자선사업가, 교육 후원자, 모범적 가장. 하지만 그 껍데기 속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나는 직접 보았고 겪었고 견뎌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옛날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17년 전 사건 당시의 유일한 생존자인 한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당신, 설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세상에,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다니. 나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 무서워서. 저는 이제 말할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재의 사진. 그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얼굴. 저건 그놈 젊었을 때 얼굴과 똑같이 생겼군요. 나는 눈을 감았다.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교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수년간 모아온 자료들, 그의 기업 비자금, 비공식 후원 내역, 그리고 그날 밤의 녹취 파일. 모든 것을 정리해 USB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에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 김민재. 내용은 단 한 줄. 진실은 언젠가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온단다. USB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민재가 이 봉투를 여는 순간부터였다. 월요일 아침, 나는 책상 위에 봉투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민재의 이름을 적고 종례가 끝나기 전 그에게 건넸다. 이건
선생님이 너에게 꼭 맡기고 싶은 자료야. 지금은 열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렴.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안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그날 저녁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김민재. 나는 받지 않았다. 10분 후 또 울렸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민재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결석 사유는 병결. 다른 학생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남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있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4일째 되는 날, 민재가 교실에 들어섰다. 그의 눈은 심하게 붓고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수업 시간 내내 민재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그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그 사람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나는 그 아이의 두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여기에 있어. 바로 나야.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진실을 외면하면 그 다음 세대는 더 큰 거짓을 배우게 돼. 나는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민재야. 다만 네가 알고 있던 세상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죄가 아닌 깨달음이어야 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너의 선택은 이제부터야. 어떤 길을 가든 네가 감당해야 해. 하지만 나는 네가 네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그날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밤을 맞이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달라졌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무지한 순수함이 없었다. 대신 고뇌와 책임감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민재가 나를 찾아왔다. 교실엔 둘만 남았고 해질녘 붉은 빛이 창가를 스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꺼냈다. 선생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젠 제 앞에선 거짓을 말하진 못할 거예요.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떤 말을 썼는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그건 이제 민재의 몫이었다. 그 역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선생님을 미워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을 들었다. 왜 제게 그런 걸 보여주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진실은 때로는 증오보다 더 무거운 복수라는 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내 안에만 있던 분노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지만 그 남자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복수는 완성된 걸까? 아니,
어쩌면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민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잘했다, 민재야. 이제 내 길을 걸어가렴.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교실 문을 나섰다. 밖은 어둑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복수를 품은 채 살아온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결말이 찾아왔다. 그 결말은 증오가 아닌 용서로 끝나야 했다. 아니, 이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지켜보려 한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나를 그 아이가 대신 지켜주길 바란다. 마지막 문장을 쓴 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여전히 조용한 밤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그 복수를 품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구해주세요.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